여러분 셔틀버스 세력권, 셔세권이라고 들어보셨죠? 셔틀버스가 서울의 주요 역세권 그리고 경기도 인근을 지나가는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통급버스가 사는 동네 집값이 오른다는 얘기. 요즘 이런 얘기는 카톡방이나 SNS에서 쉽게 접해 보셨을 겁니다. 삼성전자 임직원이 78,000, SK하이닉스가 34,000명, 직원들이 어디 사는지, 셔틀버스가 어디를 지나는지가 그대로 집값 지도가 된 거죠. 그런데 최근 뉴스를 보니까 셔세권만큼이나 더 강력한 임팩트 있는 내용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바로 사내대출 세권, 사세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파격적인 사내대출을 해주는 회사가 있는 동네가 어디냐? 이게 새로운 부동산 시장, 주택 시장의 새로운 공급처, 자금 조달, 유동성의 창구가 된다고 하면서 키워드로 떠올랐습니다. 오늘은 이 사내대출 세권이 뭔지, 갑자기 이게 집값을 흔드는 이유가 뭔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보다 대출을 더 잘 아는 남자, 은행을 졸업한 대출로사 숑군입니다. 얼마 전에 뜬 기사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부부가 20억대 아파트를 계약했다. 이게 동탄이 그래서 들썩인다. 이런 기사가 떴어요. 자, 우리가 생각해봐요. 이런 분들이 향후 자금 계획을 조달함에 있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연봉은 당연히 1억 이상 좋을 테니까 주담대가 본인이 원하는 만큼 다 나올 거예요. 15억 이하는 6억. 25억 이하는 4억 충분히 나올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여기에 섀도우 스트라이크처럼 뭐가 생겨요? 사내 대출이 삼성전자는 최대 5억까지 해준다고 했고 여기에 하이닉스 노조도 삼성전자만큼 사내 대출을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내년에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성과급이 1월달, 2월달에 집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생각해보면 주담대 6억 받고 여기에다가 사내 대출 각각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5억, 10억 받을 수 있다고 쳐. 거기다가 세후로 성과급이 캐시가 또 둘이 5억 받는 10억이 들어온다. 그러면 아무리 대출을 지금 많이 받고 사내대출이 10년 분할 상환이고 이런 거 있더라도 내년에 확정적으로 성과급이 들어오니까 대출 많이 받아도 이걸로 상환하면서 뭔가 건전하게 유지한다. 원리금 상환 압박이 없도록 간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본인들의 DSR 여력 이상의 집을 당연히 계약할 수밖에 없지. 그리고 대출 규제가 지금 6사인데 여기서 더 지방선거가 이제 끝났으니까 더 쪼들릴 수 있잖아. 대출 규제, 또 세제 개편이 있어서 더 어려워지기 전에 빨리 사버린다. 이런 계획 전략을 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남일이 아니니까 정말. 그래서 이 사내대출 이슈가 터지면서 어디 부동산이 제일 지금 뜨겁습니까? 삼성전자 사업장 근처에 있는 동탄 기흥이 뜨겁습니다. 원래는 수지도 굉장히 뜨거웠어요. 리모델링 하는 단지들 위주로 해서. 그래서 수지에서 그 뜨거웠던 열기가 이제 퍼지려고 했던 그런 찰나였어. 그 전에 무슨 재료가 뜬 거예요? 삼성전자 성과급과 하이닉스 사내대출이 뜬 거지. 그러니까 온기가 순서대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동탄 기흥이 먼저 확 떠진 거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온기와 사내대 출발 이 온기가 중첩되면서 지금 뽕 하고 터진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자닉스 부부들이 이 정도 캐시 플로우가 나오면 사내대출과 또 성과급을 이용해서 고가의 아파트를 계약한다. 이런 게 지금 뉴스 플로우입니다. 그러면 이 사내대출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발짝 들어가 보면은 전자가 최대 5억 사내대출을 해준다고 했는데 이게 은행에서 관할하는 금융규제 LTV DSR 제도와 맞물린다. 이게 중복된다. 중복수혜다라는 논란이 있어서 삼성전자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자, 최대 5억은 해주지만 근저당을 1순위로 선정을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은행에서 6억 받고 사내대출로도 5억 받아서 11억을 모으려고 했는데 사내대출이 1순위 근저당 조건이니까 어떻게 돼요? 은행 주담대는 6억에서 5억 사내대출 받고 1억밖에 못 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1순위 근저당 조건을 엄격히 지키면. 사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회사는 이게 복지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고 은행을 통해서 대출이 아니라 본인들이 실행을 해주는 거잖아. 회사에서 직원들한테. 근데 이거를 은행처럼 무슨 매뉴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금융감독원의 규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1순위 설정만 무조건 해야 되니까 은행 대출 받지 마세요. 이렇게 하겠어 사실. 그러니까 은행 대출은 6억대로 신청을 하고 사내대출 신청할 때는 근저당 1순위 선정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합리적인 거죠 사실. 그래서 은행 주담대는 주담대를 받고 사내대출 받으면 있어서 근저당만 나중에 설정하면
하중에 되면, 그 나중이라 하면 뭐 당일자 설정할 때 2순위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그 일주일 안에만 설정한다든가 그런 요직적인 행위만 하면 되겠죠. 사실 사내대출은 어떤 담보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통 우리가 사내대출 할 때는 퇴직금 중간정산 범위 내에서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직원의 연차에 따라서 서울보증보험에 담보를 증권을 끊는다든가 아니면 신용을 해준다든가 이제 그런 절차를 갖고, 또 하나 이제 근저당 설정을 하는 사내대출 프로그램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금융공기업이나 뭐 증권회사 쪽에서 그런 게 있긴 한데 그걸 엄격히 무조건 1순위 해야 됩니다. 꼭 이렇진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 사내대출은 주담대도 받고 사내대출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뭐 제도적인 허점? 절차상 충분히 가능할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다만 이제 사내대출을 활용함에 있어서 이런 고민은 들죠. 은행은 6억 받으면 지금 주담대가 원리금 300이 디폴트로 나갑니다. 그리고 사내대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0년 분할 상환이에요. 그러면 5억을 10년 동안 상환하면은 연간 5천씩 상환해야 되고 한 달에 상환하는 금액만 400 정도 돼. 물론 이자가 1.5%이긴 하나, 싸긴 하나, 그래도 이자는 나가긴 나가는 거거든. 그래서 주담대 6억 받으면 300 나가고 원금 300에 이자 450 나가면 한 750, 800 정도가 쭉쭉 빠져나가야 되는 거라서 이 사내대출이 무작정 좋은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짧은 기간 안에 원리금 상환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짧은 기간에 원리금 상환을 하다 보니까 매월 상환하는 금액이 높아져 있고, 물론 성과급이라는 게 있어서 등기 치고 나서 사내대출을 갖거나 주담대를 또 상환해도 되겠지. 그런 여러 가지 자금 계획 구성에 있어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으나 일단은 그렇게 원리금 상환 부담이 좀 생기게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또 한 발짝 더 들어가서 이런 플랜도 가동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사내대출을 받았어. 10년짜리로 상환하다 보니까 물론 거기에 거치가 최대 3년이라고 하는데 거치가 끝났어. 그러면은 이거를 원금 상환이 들어갈 때 압박이 심하단 말이에요. 5억 받으면 거의 6, 700이 원금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이거를 은행권 대출로 전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안 들어? 왜냐면 사내대출은 10년인데 은행권 주담대 지금 생활안정자금은 30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상환기간을 늘리면서 원금을 덜 상환할 수 있잖아. 그러면 대출 유지력을 내가 더 업할 수 있잖아요. 캐시플로우 흐름을. 그래서 이 사내대출을 특히 지금 삼성전자가 이슈가 됐는데 이거 나오는 분들은 무조건 받아야죠. 그리고 나서 거치 기간이 끝나거나 등기 치고 나서 뭔가 은행권 주담대 생활안정자금으로 들어와서 약간 원리금 부담을 낮추는 여러 가지 전략적인 방법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단 삼성전자 사내대출뿐만 아니라 여러분 SNS를 많이 봤을 거예요. 두나무라는 회사는 최대 한 달에 5억인데 무이자래, 무이자. 그리고 카카오페이 최대 3억, 뭐 SK 계열사 2억 5천, 네이버 2억. 그래서 굴지의 대기업들 그리고 웬만한 회사들은 이렇게 사내대출 제도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내대출 제도가 조용조용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삼성전자 이슈가 터지면서 이런 사내대출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거 은행 주담대 외에 다 받을 수 있는 대출들이거든요. 사실상 DSR을 보기도 하지만 이 사내대출 DSR 측정이 10년 또는 20년 되게 길었기 때문에 DSR의 영향이 다른 대출보다는 적었다고. 그래서 주담대도 받고 이런 대출도 많이 받았던 케이스들이 있죠. 자, 최근에 이제 케이스인데 이분은 30세가 안 된 미혼이셨던 분이에요. 2023년이에요. 그때 이제 이분이 경기 남부에 오피스텔에 그냥 거주하고 계시다가 셔틀버스가 쓰고 있는 잠실 쪽으로 내 집 마련 결정을 했어. 방향은 되게 좋았어. 그죠? 오피스텔에서 편하게 살고 있었어. 그리고 맨날 뭐 야근하고 나니까 그냥 집 가까운데 편하게 사는데 뭔가 내 집 마련을 위한 방향성이 생겨서 셔틀버스가 쓰니까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된 거야, 잠실. 그래서 이 셔세권이라는 게 무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잠실에 있는 소형 아파트를 9억 언더에서 샀습니다. 2년 전에. 2년이 지나고 나서 소형 아파트가 15억이 넘어가게 된 거야.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특례 보금자리로 받았어요. 그때 혜택이 돼서. 그래서 그 대출을 받고 9억짜리 등기를 치고 셔틀버스 타고 다니다가 집값이 오르고 반도체 기업에 다녔기 때문에 성과급이 있고 또 사내대출이 개선된다고 하니까 뭔가 여기서 상급지 평형을 넓혀서 이동해야겠다는 계획을 자연스럽게 세우게 되죠. 그래서 내 집 마련을 먼저 하게 되면서 대출의 부담이 있지만 일단 셔틀버스를 타고 다니고 본인도 원리금 상환 능력이 되니까 그렇게 판단을 했겠지. 그래서 지금은 약 20억 넘어가는 금액으로 좀 더 서울 중심지로 들어오려는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 영상에
고가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집 갈아타기라고 그랬잖아. 어떻게든 한 채를 사고 그 집이 시세 상승이 있으면 그걸 매도하고 목돈을 마련한다, 이런 플랜이었잖아요. 이분이 딱 그런 정석적인 루트예요. 기존 집을 9억에 사서 15억 이상의 매도를 합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비과세로 현금의 목돈이 생기죠. 여기에다가 본인의 연봉으로 최대 주담대도 받고, 그 다음에 DSR 여력으로 신용대출도 받고, 그동안에 연애도 잘해서 예비 배우자가 생겨서 그 예비 배우자의 목돈까지 합쳐서 좀 더 나은 급지로 이제 가려고 하는 그런 플랜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케이스를 말씀을 드리면, 이분은 또 2년 전에 송파구에 소형 아파트를 구입을 했습니다. 내 집 마련을 생애 최초로. 그러고 나서 2년 뒤에 어디로 가셨냐면은 목동 재건축을 생각하고 그쪽으로 이동을 하셨어요. 역시 그때의 판단은, 2년 전의 판단은 셔세권이었어. 셔틀버스가 쓰는 10억 정도의 소형 아파트를 사서 이번에는 목동으로 퀀텀 점프를 해서 가격이 2배 넘는 가격으로 가셨습니다. 이분의 생각도 역시 이런 게 있었습니다. 기존 집에서 매도하는 자금으로 현금을 가장 많이 만들, 본인의 연봉이 반도체 사이클을 또 타서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성과급이 내년에 1월, 2월에 또 큰 성과급이 나올 걸로 기대가 되고 있어. 그러면 이분이 생각에 현금이 또 들어올 게 있어, 확실하게. 그리고 지금 대출 규제가 고가 아파트는 2억밖에 안 나와. 그러면 제도권에서 주담대는 어렵겠다. 그러면 무엇을 선택했느냐? 금리를 좀 많이 내더라도 대부업으로 간 거예요. 대부업 가게 되면 이자가 굉장히 높거든. 이자가 2자릿수예요. 그러나 이 대출을 오랫동안 쓰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다가올 성과급으로 일부 정리를 하면서 현금 보유력도 생기니까 대부업 이자를 몇 달만 좀 많이 내다가 좀 줄어드는 그런 계획을, 약간 리스크 테이크를 한 거죠. 이 리스크 테이킹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본인이 그런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2년 전에도 이 큰 집을 대출을 많이 내서 산다는 게 되게 두려운 일이거든. 근데 이번에는 리스크를 확 키우죠.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 확실한 방안이 있었던 거지. 성과가 인상된 연봉으로. 그래서 그렇게 2배 이상 넘게 목돈 재건축으로 가서 지금 안정적으로 잔금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 자, 그럼 여기서 두 가지 케이스를 봤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뭐냐? 첫 번째, 리스크 없는 리턴은 없다. 이 두 분들이 다 생애 최초와 무주택인 상태에서 첫 번째 집을 결정을 한 거거든요. 이분들 처음에 결정할 때 굉장히 불안해 있었습니다. 대출이 나올지 안 나올지부터 원리금 상환 부담까지 굉장히 걱정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자금계획 상담할 때 하나씩 따다봤지. 자, 지금 본인의 연봉 상황에서 세후 이렇게 버는데 지금 대출 규제 주담대는 사실상 풀어져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받기에 너무 좋다. 그리고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충분히 하면서 의사결정을 하고 있었던 거고, 그리고 퀀텀 점프 할 때도 각각 2배가 넘는 집을 살 때도 백업 플랜이 있었죠. 대출을 이렇게 많이 채울 수는 있으나 이게 감당 가능할까요? 유지력 점검을 함에 있어서 내년에 성과급 나오거나 인상된 급여가 있으니 이걸로 부담 가능하다. 그러면 오케이인 거야. 이게 남들이 봤을 때는 와, 저 미쳤네. 진짜 슈퍼 연끌이네. 지금 상황에서 연끌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으나 본인의 상황을 열어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사실 이 제가 케이스는 되게 두루뭉실하게 얘기했지만 이거를 그대로 다 오픈하면은 여러분 특종으로 나올 만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와, 미쳤다. 저 연끌 조장하네. 이렇게 나올 만한 대출의 양과 프로세스인데 제가 순화해서 얘기합니다. 언젠가 라이브에서는 제가 정연하게 오픈해서 이렇게 대출을 받고 다운사이징 한다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본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10분 레버리지 합니다. 사내 대출, 성과급, 올라간 급여, 이거 가지고 진짜 레버리지 대출 구조를 설계하는 거거든. 그래서 오늘 사내 대출 얘기를 계속 처음부터 하고 있지만 이거는 본인들이 쓸 수 있는 레버리지 한 방편인 거예요. 자, 그러면 사내대출을 쓸 수 없는 우리 회사 드럽고 치사해서 그런 게 없어. 그럼 어떻게 한단 말이야? 그럼 포기해야 돼? 그 많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직원들이 동탄, 기흥에 떼거지로 몰려가서 거기 띄워놓고 있잖아요. 그럼 그게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여러분. 부동산은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가 눈으로 봐왔잖아요. 약간 거대한 항공모함 같은 거잖아요. 방향을 이렇게 틀었으면 계속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 그 흐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내대출이 없다고 그래서 박탈감 느끼고 쟤네 사내대출 없애주세요 이렇게 손가락질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나, 이 영상을 보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 길을 쓰고 내가 자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 뭐가 있었습니까? 내 집 마련 첫 집에서 나오는 현금이 없으면 대안이 뭐예요? 상속, 증여, 아니면 지인 대여
밖에 없어. 실질적으로 사실 자금 조달 계획서를 보면은 거기서 제3자로부터 증여와 대여가 상당수 차지했잖아요, 여러분. 이 이상은 안 돼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어. 그냥 그 범위 안에서 대출 유지력 점검하고 대출 구조를 설계해서 실행 가능성만 따져도 돼. 굳이 내가 가고 싶은 욕망은 이만큼인데 지금 현실이 이만큼, 이 갭이 이만큼, 이 갭을 내가 줄일 수 없다면 그거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냥 거기서 선택을 하거나 선택을 안 한 것도 선택이야. 그러므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괜히 저렇게 사내대출 많이 나오는 사람들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쟤네 사내대출 없애주세요 이런 행동은 하지 말자라는 거죠. 자,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사내대출 촉발, 부동산의 시류가 분위기가 바뀐 것 같아요. 주택시장은 이제 정부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소수 기업이 주도하는 시장으로 서서히 바뀌고 있어요. 셔세권, 사내대출세권 이런 말들이 괜히 도는 게 아니거든요. 정부의 대출 규제를 눌러놓고 하니까 지금 유동성의 흐름이 정부가 아니라 민간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민간. 제가 약간 충격적인 얘기 알려드릴까요? 자,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의 비율을 항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을 때 2020-21년도에 100을 넘어가는 안 넘어가는 이루고 있었는데 지금 가계부채 비율이 한 90% 초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충격적인 건 여러분 우리나라 GDP가 반도체 성장 덕분에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서 가계부채 비율이 80%로 내려올 것 같아요. 이게 대출이 줄어서가 아니라 GDP가 폭발적으로 성장해서 가계부채 비율이 내려온다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웃기는 상황이야. 그래서 내년 우리가 하반기 되면은 가계부채 비율이 90 언더 80까지 내려올 것 같아요. 그러면 정부에서는 이거 가계부채를 비율이 잡혔으니까 대출 공급을 더 해줘도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 그런데 지금까지 스탠스를 보면 어때요? 대출 늘려주겠어? LTV 풀어주겠어? 절대 안 풀려줘. 그래서 지금 굉장히 우리가 가보지 않는, 보지 못한 상황들이 계속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의 주체가 금융기관이 아니라 지금 민간으로 가고 있어요. 민간으로. 되게 신기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셔세권, 사내대출 세권의 흐름 속에서 나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하자는 거죠. 여러분하고. 자, 이제 시장은 아는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지방선거가 끝나면 이제 뭐가 있어요? 세제 개편이 또 남았어. 6월 초 중순 되면 세제 개편 얘기 또 쫙 나올 거예요. 그런 내용들 하나씩 생각을 해보고 대출 규제 접목시켜서 나는 어떻게 되냐 이런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